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주변 인물 조사에 긴 시간을 들여왔던 경찰, 이제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 만에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당초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걸로 관측됐지만 김 씨는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녹취와 제보자 진술 등으로 수사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었고 언론에도 일부 공개된 상황. 김 씨도 사안마다 정리돼 있던 입장을 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전 이재명 의원도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몰랐다는 그간의 입장과 일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엔 김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재차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의 점심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여러 차례 썼다는 혐의,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혐의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김혜경 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행팀이 알아서 진행했던 일들로 결론 낼지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와 관련한 전방위 감사 논란에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정부는 4천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겠다고 했지만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감사원이 그 경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수급 관리,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감사하겠다는 하반기 계획을 의결한 겁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와 관련한 전방위 감사 논란에 감사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주 예정됐던 의결을 어제로 미뤘고 내용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백신 수급 감사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다른 감사로 변경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문재인 정부 탄소 중립화 정책 감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다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 전반을 주도하고 있어 결국 탈원전 정책 감사로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자료 제출을 놓고 감사원과 대립 중인 중앙선관위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를 먼지 털기 감사한다고 해서 현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대 비판하면서 대통령 측근이 자신에게 대표직을 사퇴하면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입니다. 최근의 사태를 주도한 것은 절대자라며 법원이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절대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최근 상황을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빗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주장한 겁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한 수사 무마 제한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징계와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건의에 도전한다며 비판했는데 김 의원은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고 비판했고 주 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데 대한 제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법원의 건의에 대한 도전입니까? 이런 파장에 이 전 대표는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이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람용까지 찍힌 것을 셀프 유출해놓고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는데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치르자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9,3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3만 8,883명, 해외 유입은 456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86명이 늘어 573명입니다. 사망자는 6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6,224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오늘 0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고 5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건물 일부와 TV,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6개월이 됐습니다. 전쟁 장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측근의 딸 사망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규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6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치열했던 돈바스 지역이나 남부 전선에서의 전투는 교착 상태. 하지만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선 포격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의 핵 재앙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Ми будемо повертати Крим так, як це наша територія, будь-яким шляхом, який ми вирішимо. Вирішимо самостійно, без консультацій з будь-якою іншою державою світу.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흑해의 전략 요충지 크림반도. 국제법상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알렉산더 두긴의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폭탄 테러의 뒤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사실상 지목하며 배후에 대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И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заказчикам, исполнителям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какой пощады.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번 사건의 배후로 만들어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러시아가 전쟁 발발 6개월에 맞춰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러시아 측의 대규모 공세를 예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보안 경고를 통해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안에 민간과 정부 시설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거란 정보를 입수했다며 자발적 철수 지침을 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기반한 조치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철수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Russia will undertake renewed attacks, as you mentioned, against both civilian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facilities in Ukraine. 철수 권고와 별도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에 나설 거란 외신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6개월이자 독립기념일인 24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규모는 모두 136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추가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 must continue to provide humanitarian, security, and diplomatic support for Ukrainians bravely defending their rights, as the United States has done and will continue to do. 미국의 이번 지원은 중장기 방어태세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을 맞는 오늘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저녁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대독합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하 서한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요소수 파동은 요소수 수입을 주로 중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요소수뿐만이 아닌데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의 주력 품목 생산에 필수적인 많은 원자재들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정세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년 넘게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다 지난해 국내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 완공 단계입니다.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희귀 광물, 희토류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등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의 의존도만 갖고는 저희들이 살아남을 길이 절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 2026년 이후에는 100% 희토류 광물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 원자재를 대체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국내 주력 산업에서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가 넘습니다. 단일 국가 수입 비중이 80%가 넘는 품목 역시 중국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미국,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높은 원자재 의존도는 무역 수지 악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산 수입액이 400% 넘게 늘었습니다. 또 미국이 최근 공급망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탈중국의 필요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수입선을 다변화하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중국발 공급망에 대한 관리 역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희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협상과 관리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또 장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를 지정해 국내 생산 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장 초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과대 인식 등에 힘입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 동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79포인트 오른 2,447.13에 코스닥은 5.44포인트 추가한 788.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변동성을 키우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상승하며 출발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S-오일 등 정유주가 강세입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LIG, 넥스원 등 방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40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이 자동으로 녹음된 스팸 전화 로보콜을 근절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Hi there, this is Jessica calling in regards to your Volkswagen warranty. 보증 수리를 빙자해서 부당한 자동차 서비스 계약을 맺도록 하는 사기 스팸 전화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 전화는 지금까지 80억 통에 이릅니다. 오하이오주 법무부 장관은 이 불법 전화의 배후 인물 2명을 고발했습니다. It's enough to take back everything they've made. If a slap on the wrist doesn't work, punch them in the face and knock them down. 2021년에 미국인이 받은 불법 자동 녹음 전화는 210억 통, 1년 동안 피해액은 거의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스팸 전화가 독버섯처럼 퍼지면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의 검찰은 연방 정부와 협력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불법 스팸 전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65살 이상 치매 환자가 6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한 노인 돌봄 시설의 독특한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처럼 보이는 이곳은 군마현 마에바시시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 시설입니다. 이용자는 일주일에 이틀, 3시간씩 수업을 듣습니다. 퇴직한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등이 고전과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데 중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내용을 이용자가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게 수업합니다. 授業が受けられて理解ができると。認知症はあるいは認知症の高齢者は正常の方と全く変わりません。 경도 치매인 82살 모치다 스네이사 씨는 전직 수학 교사로 이곳에서 주 1회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5の方が右側にありますのでこちらの方が大きいと。 아내 사치코 씨는 수업을 하는 스네이사 씨의 모습이 옛날처럼 활기 넘친다고 느낍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교 형식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로봇 대회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을 한 안드로이드 로봇 전시 부스가 독립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육 현장과 갖가지 문화 공연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의 활용도가 커지는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大家好，我是仿生人阿尔伯特·爱因斯坦。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 로봇은 1.5m의 양쯔강 돌고래 로봇입니다. 강과 바다의 수질 검사는 물론 물속 지질 탐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걸을 수 있게 만든 외골격 로봇은 로봇의 유용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我逛个公园啊，散散步啊，或者是楼下哪里买个东西啊，我都能做到，我就挺开心的。 이번 전시회에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30분 넘게 작업할 수 있는 화재 진압 로봇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 관계자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500여 개의 기술과 로봇이 올해 전시를 통해 소개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한 동물보호센터. 이곳에선 고양이 약 100마리와 개 80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유기되는 반려묘와 반려견들인데요. 반려동물 유기는 특히 매년 여름철 반복되고 있습니다. Les adoptions ne se font pas, donc il n'y a pas de sortie. Le problème, c'est qu'il y a beaucoup d'animaux qui continuent d'entrer en fourrière et les fourrières se retrouvent bloquées parce qu'elles n'arrivent pas à faire sortir leurs animaux. 보호센터 관계자들은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구입하거나 분양받는 사람들의 무책임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Qui ne réfléchissent pas suffisamment à tout ce que ça peut engendrer de prendre un animal. Donc le coût financier, ne serait-ce que de le nourrir, de le soigner, le vétérinaire, ça coûte très cher. Les départs en vacances, ça c'est quelque chose qu'il faut prendre en compte.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약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데요.
프랑스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4년부터 펫샵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은 충동구매가 쉬운 펫샵에서의 판매 금지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판매 거래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피싱 범죄하면 예전에는 주로 고령층이 표적이 됐는데요. 요즘에는 수법이 워낙 교묘해지다 보니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창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 고소득 전문직까지도 당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또 현직 의사가 41억 원이라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의사 A씨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며 카카오톡으로 고소장과 구속영장까지 보내왔습니다. 보안 앱을 깔고 수사에 협조해달라, 약식 조사로 끝내주겠다. 압박과 회유에 이끌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심이 없지는 않아서 금융감독원 공식 번호로 전화도 해봤는데 A씨가 조사 대상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함정이었습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보안 앱이 아니라 악성 앱이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 경찰에 전화를 해도 피싱 조직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건 전화는 공식 번호로 위장돼 액정에 떴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이체 현금 인출, 가상자산 송금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뜯긴 돈이 41억 원, 역대 가장 큰 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전체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인데 유독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전처럼 사투리를 쓰는 경우도 드물어 당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앱을 깔지 않는다, 국가기관에 돈을 보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새겨두어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일까지도 휴대전화로 가능합니다. 원격 제어 앱 덕분인데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또 맹점도 숨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로 차 주인이 바뀌었어도 전 주인이 앱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제어 권한을 계속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영식 씨는 지난해 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도 깔았는데 정작 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해당 차량 주인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전 차주가 아직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소유주가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 차량 주인이 문을 잠궜습니다. 저는 이 차의 주인이 아닌데 이 원격 조정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의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규정품이 없어지면은 제가 신고하라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거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격 제어 권한은 차 주인이 바뀐다고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차주가 해지를 해야 다음 차주가 새로 가입해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도 아니고 안내도 없다 보니 제대로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지하게끔 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이대로 두면은 많은 피해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지를 차주하고 판매한 사람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아예 공지를 안 하거나 홈페이지에만 형식적으로 공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유포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인데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은 차주들에게만 떠넘기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접경지 강원도 철원군에선 올해 첫 벼베기가 있었습니다. 초가을 서둘러 시작된 가을 거지 현장을 하초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멀찍이 산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북녘 하늘, 그 아래로 펼쳐진 철원 평야. 아직은 군데군데 초록빛이 남아있는 들판을 콤바인이 부지런히 오갑니다.
별을 베어내기가 무섭게 탈곡까지 바로 이뤄지고 짐칸엔 나달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올해는 가을 거지를 서둘렀습니다. 예년에 비해 추석이 일찍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공기도 참 좋고요. 햇빛도 좋고요. 오늘 수확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수확한 벼이삭은 미국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누런 껍질을 벗고 뽀얗고 통통한 쌀알로 거듭납니다. 방금 수확한 햅쌀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올해는 쌀 수확량이 지난해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확기를 코앞에 두고 긴 장마가 이어진 탓입니다. 쌀값도 걱정입니다. 올해 쌀값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더니 최근엔 20kg 기준 한 포에 4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전 이맘때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묵은 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석 대목이라고 해도 제값을 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작년 대비 스매가 대비 한 35% 정도 다운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해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0% 이상 지금 다운돼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가을 떼역볕을 받아 누렇게 변해가는 들녘에선 올해도 변함없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절기상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가 지나자 아침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열대야가 자취를 감췄는데요. 한낮의 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구가 24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여름의 찜통 더위를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멀리 물러났기 때문에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6도, 모레 28도, 토요일 26도, 일요일 28도로 계속해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내려가 선선해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남 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7도, 강릉과 청주,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